이혼 후 2년을 기다렸다. 15억 들고 사라진 아내의 충격 계획. 서울 강남의 한 중견 건설회사 회의실 52세 김태준 팀장은 오늘도 직장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회사에서 가장 인정받던 직원이었지만 지금은 무능한 직원, 회식도 못 나오는 남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 태준은 구내식당 구석자리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함께 웃고 떠들던 동료들이 이제는 그를 피해 다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또 와이프한테 전화 폭탄 맞은 거 아니야? 회식 때도 안 왔잖아. 저번에 중요한 거래처 미팅도 빠지고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태준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내 박선영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47통, 카톡 메시지가 83개나 와 있었습니다. 여보, 왜 전화 안 받아? 나 지금 너무 화나. 컵 하나 안 씻고 가면 어떡해? 당장 전화해. 전화 안 받으면 회사로 전화할 거야. 김태준, 나 진짜 미치겠어. 당장 전화 안 받을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화를 받으면 또 1시간 넘게 아내의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으면 동료들이 또 뒷담화를 할 것이고 결국 태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5분 후 회사 대표 전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태준 팀장님 계시나요? 부인이라고 하시는데 급한 일이라고 총무팀 직원이 난처한 표정이다. 태준은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김태준. 왜 내 전화를 안 받아? 회의 중이면 문자라도 보내야지. 너 진짜 나 무시하는 거야? 미안해. 지금 회의가 뭐가 중요해? 나는 지금 집에서 혼자 애 키우느라 죽겠는데 너는 회의?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주변 동료들이 쳐다봤습니다. 태준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보, 지금은 회사니까. 회사? 회사가 뭐가 중요해? 너 오늘 저녁 회식 간다며? 절대 안 돼. 당장 취소하고 집에 와. 여보, 이건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라 안 돼. 취소 안 하면 나 지금 당장 회사 앞으로 갈 거야. 결국 태준은 그날 저녁 중요한 거래처 미팅을 취소했습니다. 상사의 실망한 눈빛, 동료들의 비웃음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0년 전 태준과 선영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45세였던 태준은 건설회사 대리로 일하고 있었고 38세의 선영은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 진짜 가정적인 여자예요. 결혼하면 남편 뒷바라지 열심히 할 거예요. 선영은 첫 만남부터 적극적이었습니다. 예쁘고 말도 잘하고 무엇보다 태준을 좋아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 씨, 저희 딸이 태준 씨를 정말 좋아해요. 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처음 봐요. 선영의 어머니도 태준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성실한 성격 사위감으로는 딱이었습니다. 교제 3개월 만에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태준의 부모님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아들아, 선영이 엄마 아빠를 한 번 더 만나보자.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니까. 아버지, 괜찮아요. 선영이 좋은 사람이에요. 태준은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처가 집안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결혼 1개월 후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집에서 저녁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여보, 나 말이야. 우리 아이는 안 가질 거야. 응?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 딩크족으로 살고 싶어. 아이 낳으면 내 인생 끝나잖아. 태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이 둘은 낳고 싶어요라고 했던 선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 전에 아이 낳기로 했잖아.
그때는 그랬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이 키우는 거 너무 힘들잖아. 나는 싫어하지만 싫다니까. 너 나랑 이혼하려고 그래?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웃집에서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선영이 임신을 했습니다. 피임에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어떻게나 임신했어. 선영은 울먹였습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낳자. 이것도 인연이야. 정말. 나는 아기 키우기 싫은데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키우자. 결국 선영은 출산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태어난 후 선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 애가 왜 이렇게 울어? 김태준, 당신이 애 좀 봐. 밤 2시 갓 태어난 민준이가 울었습니다. 태준은 다음 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지만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여보, 내가 할게. 자. 자긴 뭘 자.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는 거잖아. 아이 낳지 말자고 했을 때 당신이 내 말 들었어야 하는 건데. 여보 닥쳐.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20대 때부터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도 다 결혼 준비하느라 쓰고 이제는 애 때문에 일도 못하고. 어린 민준이는 엄마의 고함 소리에 더 크게 울었습니다. 선영은 육아 스트레스를 모두 태준에게 쏟아냈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옷장이 열려 있고 태준의 정장들이 모두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아니, 널려 있는 게 아니라 잘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 아침에 나한테 짜증냈잖아. 컵 좀 씻고 가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나갔잖아. 그땐 급해서 급하면 다야. 나는 하루 종일 집에서 애 보느라 힘든데 당신은 컵 하나 안 씻고 가? 그래서 잘라버렸어. 새로 사. 모두 300만 원이 넘는 정장들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태주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린 민준이가 방에서 자고 있었으니까요. 결혼 후 첫 명절에 태주는 처가를 방문했습니다. 그제야 선영의 가족들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장인 박철수는 60대 후반의 남성으로 오랜 음주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위, 소주 한잔 하자. 아버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야, 김서방. 내 딸 잘 모시고 있어? 네, 아버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 최선이 뭐야? 내 딸이 애 낳고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네가 제대로 벌어와야지.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님, 제가 열심히 닥쳐. 내가 말할 때는 가만히 있어. 쾅. 장인이 밥상을 엎었습니다. 음식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여보, 왜 이러세요? 장모가 말렸지만 장인은 이미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내 딸한테 잘해. 못하면 당신 같은 놈은 내가 절대 가만 안 둬. 태주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영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주는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술 드시면 좀 폭력적이시네. 우리 아버지가 원래 그래. 차마 당신이 사위잖아. 하지만은 무슨. 우리 아버지 흉보는 거야? 당신 부모님은 완벽해? 또 시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선영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선영에게는 3살 아래 동생 박선미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선미는 이혼 경력이 있었고 술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주말 처제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형부, 소주 한 잔해요. 나는 괜찮아. 에이, 한 잔만. 나랑 한 잔하면 어때? 억지로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처제는 술이 취하자 돌변했습니다. 형부,
우리 언니한테 잘해야 돼, 알았어? 응, 물론이지. 물론이긴 뭐가 물론이야. 우리 언니가 당신 같은 놈 만나서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알아. 당신 돈 얼마나 벌어와. 언니가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데. 선미야, 형부한테. 왜 그래? 선영이 말렸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언니도 참 한심해. 이런 무능한 남자한테 시집 가서 차라리 다시 이혼하고 나 같은 싱글로 살지 그래. 야, 박선미, 너 지금 술 취했어. 결국 자매가 싸우기 시작했고 태주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이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형부로서 권위가 없으니까 우리 동생이 저렇게 무시하는 거야. 돈을 더 벌어와. 그럼 존중받을 수 있어. 모든 게 태준의 잘못이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태준의 하루는 아내의 전화로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아침 7시 출근 준비를 하는 태준 여보. 나 출근할게. 컵 씻고 가. 어제 내가 씻었잖아. 오늘 아침에 쓴 컵. 지금 당장 씻고 가. 알았어. 컵을 씻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5분 후 회사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왜? 당신 양말 벗어놓고 갔어. 당장 돌아와서 정리하고 가. 여보, 나 지금 지하철인데 늦으면 어쩔 건데. 나는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느라 힘든데 당신은 양말 하나 제대로 못 치워. 미안해. 저녁에 정리할게. 저녁까지 기다려. 당장 돌아와. 결국 태주는 회사에 지각했습니다. 상사에게 혼났고 동료들의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태준에게 대학 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소중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친구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태준아, 오늘 나와. 오랜만에 다 모였어. 그래, 갈게. 선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대학 친구들 만나는 날인데 안 돼. 여보, 3개월 만인데 안 된다니까. 당신 친구들 만나면 늦게 들어오잖아. 나는 집에서 애 보느라 힘든데 당신은 친구들이랑 술 마셔? 한 달에 한 번도 안 돼. 친구가 뭐가 중요해? 가족이 우선이지. 결국 태주는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구들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태주는 그들의 실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을 알고 화를 냈습니다. 당신 친구들한테 미안하다고 문자 보냈어? 응, 못 간다고 양해를 구해야지. 양해는 무슨. 당신이 친구들 때문에 나를 희생시키는 거잖아. 무슨 소리야. 닥쳐. 내가 당신 친구들한테 직접 말하겠어. 선영은 태준의 휴대폰을 빼앗아 친구들의 단체 카톡방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태준이 아내입니다. 앞으로 우리 남편을 술자리에 부르지 마세요. 우리 남편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해요. 친구들은 황당해했습니다. 태준아, 형수님이 왜 이러시는 거야? 선영은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남편이 당신들 때문에 집안일을 소홀히 해요. 친구 관계는 이제 정리하세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개인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씨, 당신은 이혼남이잖아요. 우리 남편한테 나쁜 영향 주지 마세요. 이영호 씨, 당신 회사 망했다며? 우리 남편한테 돈 빌리려고 연락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은 처음에 이해하려고 했지만 선영의 모욕이 계속되자 하나둘씩 태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태준아, 미안한데 형수님이 너무 심하셔. 우리 이제 만나지 말자. 태준아, 너 집안 문제 좀 해결하고 연락해. 나도 이러기 싫다. 20년 지기 친구들이 모두 떠나갔습니다. 태준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단절에 이어 아내의 전화 폭탄으로 태준의 회사 생활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김 팀장, 다음 주 부산 출장 갈 수 있어? 부산 출장요? 응, 2박 3일인데 중요한 프로젝트야. 태주는 집에 가서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부산 출장이 있는데 안 돼 여보. 이건 중요한 프로젝트라 중요하면 다른 사람 보내. 당신은 가족이 있잖아. 하지만 내가 책임자인데 책임자? 책임은 무슨? 당신이 집을 비우면 나는 어떡해? 민준이는 어떡하고? 3일만 안 돼. 하루도 안 돼. 당신이 출장 가면 나 진짜 이혼할 거야. 태주는 출장을 거부했습니다. 상사는 실망했고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크게 성공했고 담당자는 승진했습니다. 태주는 그대로였습니다. 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팀장, 오늘 팀 회식인데 나와야지. 죄송합니다. 집에 무슨 일 있어? 자네 맨날 빠지잖아.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영은 건강했습니다. 단지 태준이 회식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동료들은 태준을 회식 거부자, 팀워크 파괴자라고 불렀습니다. 승진 기회는 계속 지나갔고 후배들이 먼저 승진했습니다. 김 팀장님, 이제 제가 과장이 됐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5년 후배가 먼저 승진했습니다. 태주는 억울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 다시 처가를 방문했습니다. 장인은 여전히 술을 좋아했고 취하면 폭력적이었습니다. 사위야, 소주 한 잔 더. 아버님, 저는 이제 그만. 누가 그만 먹으래? 내가 따라주는데 받아야지. 억지로 소주를 받았습니다. 한 잔, 두 잔. 태준도 취기가 올랐습니다. 아버님, 이제 2차는 2차? 당연히 가야지. 사위가 장인 술자리에 빠져. 하지만 내일 출근이 출근이 뭐가 중요해. 쾅. 장인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유리 조각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이 새끼가 내가 뭐 대단한 줄 알아? 내 딸 데려가서 고생시키는 주제에 너 같은 새끼한테 내 딸 괜히 줬어. 아버님, 말씀을 닥쳐. 너 같은 무능한 놈이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주제에. 장모가 말렸지만 장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그만해. 그만은 무슨. 이 새끼가 우리 딸 제대로 모시는지 확인해야지. 장인은 태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매달 얼마 벌어와? 얼마 버냐고. 350만 원 정도. 350만 원? 그것밖에? 요즘 세상에 350만 원으로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려. 승진을 못해서 승진을 못해? 무능해서 그런 거지. 너 같은 놈은 평생 말단이야. 태주는 참았습니다. 반항하면 선영이 더 화를 낼 것이 뻔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선영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능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화내시는 거야. 돈을 더 벌어와 그럼. 존중받을 수 있어. 여보는 무슨. 다른 부부들은 다 잘 사는데 왜 우리만 이래? 부끄러워. 선영에게는 모든 것이 태준의 잘못이었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에 태준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떠났고 회사에서는 무능한 직원으로 낙인 찍혔고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게는 매일 모욕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밤 태준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52세의 나이에 60대처럼 보이는 자신의 모습 빠진 머리카락, 어두운 눈빛, 구분 등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날 밤 태준은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절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태준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혼을 요구해야 할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드디어 용기를 내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뭐. 선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미안해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10년 동안 참았어. 하지만 더 이상은 선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다른 여자 생겼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그럼 왜 이혼하자는 거야? 이유를 말해. 우리가 안 맞는 것 같아. 계속 싸우고. 나는 당신한테 맞는 남편이 아닌 것 같고 안 맞아. 1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안 맞대. 선영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무능해서 그런 거지. 돈을 제대로 벌어오고 나를 행복하게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화냈겠어? 여보는 무슨. 당신은 남편 자격이 없어. 그런 주제에 이혼하자고. 태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혼해줘.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어.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남편 선영은 그런 태준을 내려다보며 냉소했습니다. 당신 진짜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럼 내가 확인해 볼게. 다음 날 선영은 심부름센터에 의뢰했습니다. 태준의 외도 여부를 조사하라고 2주간의 조사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인, 남편분은 깨끗합니다. 외도의 증거가 전혀 없어요. 정말요? 네, 회사와 집만 왕복하시고 다른 여자와의 접촉은 전혀 없습니다. 선영은 조사 결과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외도도 없고 다른 이혼 사유도 없는데 이혼하자고? 이상한데. 그리고 며칠 후 선영은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혼해줄게. 정말? 태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응, 이혼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전 재산을 나한테 줘. 그럼 이혼해줄게. 전 재산? 응, 집도 예금도 다. 그리고 민준이 양육권도 나한테. 태준은 망설였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와 현금 2억 17억이 넘는 전 재산을 포기해야 한다니. 하지만 이혼하지 않으면 평생 이 지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알았어, 다 줄게. 하지만 양육권 문제는 달랐습니다. 태준은 10살 아들 민준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아빠 말 좀 들어볼래? 응,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려고 해. 응, 알아. 민준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부모가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으니까요. 민준아, 너는 누구랑 살고 싶니? 아빠? 엄마? 민준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아빠는 좋은 사람니까 어디 가서도 잘 살 것 같아. 친구도 사귀고 새 가정도 꾸리고. 응. 근데 엄마는 성격이 안 좋잖아. 나 없으면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 아무도 엄마를 안 좋아할 것 같아.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엄마랑 살게. 엄마는 나밖에 없잖아. 태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성숙하다니. 민준아, 아빠 괜찮아. 내가 엄마 잘 모실게. 아빠는 행복하게 살아. 태주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엄마와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재산을 넘겨주기로. 2023년 3월 태준과 선영은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는 선영에게, 현금 2억도 선영에게, 민준이의 양육권도 선영에게.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김태준 씨,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산 분할을 요구하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선영은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생했어. 태준 씨, 이제 서로 연락하지 말아요. 민준이는 잘 부탁해. 당연하지, 내 아들인데. 태준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15평짜리
작은 원룸 10년 전 결혼하기 전에 살던 집보다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아내의 전화도 욕설도 폭력도 없었습니다. 이혼 후 첫 딸 태주는 평화로운 삶을 즐겼습니다. 아침에 컵을 안 씻고 출근해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회식에 나가도 괜찮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특히 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면접. 교섭권으로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아빠. 민준아. 보고 싶었어. 나도. 하지만 내 시간의 만남은 너무 짧았습니다. 아빠, 다음 달에 또 봐. 응. 그래.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응. 민준이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태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혼 3개월 후 선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아니, 태준 씨? 응, 무슨 일이야? 저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돈? 응, 아파트에 돈이 묶여 있어서 당장 쓸 현금이 없어. 민준이가 해외여행 가고 싶대. 해외여행? 응, 친구들이 다 가는데 우리 민준이만 못 가면 어떻게? 500만 원만. 태주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모든 재산을 넘겼는데 여보아니, 선영 씨 나도 지금 형편이. 태준 씨.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민준이가 얼마나 가고 싶어 하는데. 제발 500만 원만. 나중에 갚을게. 결국 태주는 부모님께 돈을 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태준 씨, 민준이 학원비가 얼마인데? 300만 원 또 보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태준 씨, 민준이 생일 선물 사야 해. 태준 씨, 민준이 수학여행비가. 태준 씨, 집 수리비가. 태준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를 위한 돈이라고 하면. 그리고 선영의 성격을 아는 태준은 돈을 보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습니다. 회사 월급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태준은 밤에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일, 밤에는 대리운전. 하루 4시간만 자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김 팀장,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아, 최근에 잠을 못 자서. 건강 챙겨. 나이가 50이 넘으면 무리하면 안 돼. 하지만 태주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6개월 후 태주는 회사에서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김 부장, 이 보고서 뭐야? 숫자가 다 틀렸잖아. 죄송합니다. 요즘 자네 상태가 영 아닌데? 건강 문제야? 아닙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계속되었고 결국 김 부장, 미안하지만 명예퇴직하는 게 어때? 네. 자네도 힘들어 보이고 회사도 인력 구조 조정을 해야 해. 55세의 나이에 태주는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퇴직 후 태주는 선영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선영 씨, 나 회사 그만뒀어. 이제 더 이상 돈을 보내줄 수 없을 것 같아. 뭐? 회사를 그만뒀다고? 응,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민준이는 어떡하고? 선영 씨, 당신한테 15억짜리 아파트랑 현금 2억 줬잖아. 그건 그거고. 당신은 아버지로서 책임이 있어. 나도 이제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버는 거지. 나이가 50이 넘었다고 포기해. 다른 일이라도 해. 태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칠 후 선영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태준 씨, 나 새로운 사람 만났어. 뭐? 응, 좋은 사람이야. 재력도 있고 민준이도 좋아해.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연락하지 마. 민준이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민준이는 내 아들인데 법적으로는 내가 양육권자야. 당신이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할 거야. 선영 씨. 그럼 잘 살아. 안녕.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번호는 차단되었습니다. 2025년 3월
이혼 2년이 되는 시점 선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차단, 문자도 차단, 카카오톡도 차단, 심지어 민준이 전화도 불통이었습니다. 태준은 민준이의 학교에 전화했습니다. 저 김민준 학생 아버지인데요. 아, 김민준 학생은 전학 갔어요. 전학을? 어디로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친아버지인데요. 죄송합니다. 양육권자가 어머니시고 어머니가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막막했습니다. 아들을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태준은 경찰서에 갔습니다. 제 전 부인과 아들이 연락이 안 됩니다. 찾아주세요. 실종 신고하시려고요? 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어요? 한 달 전부터요. 전 부인분과는 언제 이혼하셨죠? 2년 전입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이혼하신 분이시면 그분들이 이사 가신 거 아닐까요? 범죄 혐의가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양육권자가 어머니시고, 어머니가 아드님과 함께 이사 가신 거면 개인의 자유거든요. 하지만 제 아들인데 법적으로는 양육권자의 권리가 우선입니다. 면접교섭권 위반이면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해요. 막막한 상황에서 태준은 대학 친구 중 한 명에게 연락했습니다. 10년 전 선영 때문에 연락이 끊겼던 친구였습니다. 철수야, 나 태준이야. 태준이?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미안해. 예전에 아내가 너한테 심한 말 했었지. 괜찮아. 다 이해해. 그나저나 요즘 어떻게 지내? 나 이혼했어. 그리고 전 아내랑 아들이 갑자기 사라졌어. 태준은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전 재산을 다 줬다고? 응, 아들을 위해서. 태준아, 너 재산분할 청구는 했어? 재산분할? 그게 뭐야?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거. 있잖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야. 아, 나는 아내한테 다 주기로 합의했는데 합의를 했어도 부당하면 다시 청구할 수 있어. 근데 기한이 있어. 기한? 응.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 2년? 태준은 계산했습니다. 2023년 3월에 이혼했으니까 2025년 3월까지. 지금이 몇 월이야? 3월이야. 3월 말. 태준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철수야, 나 이혼한 날이 2023년 3월 15일이야. 그럼 2025년 3월 15일까지 청구해야 해. 오늘이 며칠이야? 3월 20일. 이미 5일 지났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아, 혹시 내 전 부인이 이걸 노린 거 아닐까? 무슨 말이야? 2년을 기다렸다가 사라진 거야. 재산분할 청구 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린 거지. 태준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태준아, 생각해봐. 왜 하필 이혼 2년이 되는 시점에 갑자기 연락을 끊었겠어? 계획적이야. 그럴 리가. 하지만 생각해보면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혼 후 1년 6개월까지는 민준이를 핑계로 계속 돈을 요구했던 선영하지만 1년 8개월쯤부터 태도가 변했고 1년 10개월쯤에는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고 했고 정확히 2년이 되는 시점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계획적이었어. 처음부터 태준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미 재산분할 청구 기한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이혼, 2025년 3월 21일, 현재 기한이 6일 지났네요. 네, 재산분할 청구는 엄격한 제척기간이라서 기한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검토해 볼 만한 게 있습니다. 첫째, 이혼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이 있었는지. 둘째,
증여계약의 취소 가능성. 셋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게 가능한가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선 전 부인의 행적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태주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전 부인과 아들을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주소지 변경 기록, 차량 등록, 휴대폰 기지국 등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전 부인은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남자친구와 함께요. 제주도? 네, 그리고 아드님도 함께 있습니다.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로 전학 갔더군요. 민준이가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전 부인이 최근 15억짜리 아파트를 12억에 급매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제주도에 10억짜리 빌라를 샀더군요. 15억을 12억에? 네, 3억 손해를 보고 급하게 판 겁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급하게 집을 팔았을까? 태주는 탐정의 정보를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선생님, 전 부인이 이혼 직후 집을 안 팔다가 최근에 급하게 팔았대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다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무엇이요? 김 선생님, 혹시 이혼할 때 재산 명의를 어떻게 넘기셨습니까? 아파트는 원래 제 명의였는데 이혼하면서 아내 명의로 바꿨어요.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등기 이전은 언제 하셨습니까? 이혼하고 한 달 후에요. 2023년 4월쯤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김 선생님, 이건 증여세 문제입니다. 증여세요? 네. 부부간 이혼으로 재산을 넘길 때 재산 분할로 인정받으려면 이혼과 동시에 또는 이혼 전에 재산 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무슨 선생님은 이혼 후 한 달 뒤에 명의를 넘기셨죠? 그럼 이건 재산 분할이 아니라 증여로 간주됩니다. 증여요? 네. 그리고 15억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약 5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내가 급하게 집을 판 거군요. 맞습니다. 국세청에서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황급히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려고 한 거죠. 하지만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김 선생님, 증여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착오나 사기가 있었다면. 사기요? 네. 전 부인이 처음부터 2년을 기다려서 재산을 가져갈 계획이었다면 이건 사기입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증거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김 선생님, 이혼 당시 전 부인과의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등 모두 보관하고 계십니까? 일부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전 부인이 돈을 요구했던 기록들도 모두 필요합니다. 태주는 휴대폰을 뒤져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혼 후 1년 6개월 동안 전 부인이 계속 돈을 요구한 문자와 통화 내역이요. 변호사는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걸 보면 전 부인이 계획적으로 2년을 기다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이혼 후 1년 6개월까지는 계속 연락하다가 1년 8개월쯤부터 태도가 변했고 정확히 2년이 되자 연락을 끊었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2025년 4월 태주는 전 부인 선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증여 계약 취소 청구 2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 3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선영은 제주도에서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태준이가 나를 고소했다고? 선영은 황급히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재산 분할 청구는 2년이 제척기간이라 불가능합니다.
그럼 저는 안전한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증여계약 취소로 소송을 제기했네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증여계약 취소? 네, 만약 사기나 착오가 있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태준과 선영이 2년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박선영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원고를 속였습니다. 이혼 후 2년이라는 재산분할 청구 기한을 알고 있었고 그 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선영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피고는 단순히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사를 간 것뿐입니다. 재판장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혼 후 1년 6개월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민준이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라는 이유로요. 그런데 1년 8개월쯤부터 갑자기 태도가 변했고 1년 10개월쯤에는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고 통보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리고 정확히 2년이 되는 시점, 2024년 3월 15일 이후에 피고는 원고의 전화를 모두 차단하고 아들의 전화도 차단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선영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단순히 전 남편과의 연락을 끊고 싶었을 뿐입니다. 재산분할 기한과는 무관합니다. 재판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태준의 변호사는 국세청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이혼 직후 15억 상당의 아파트를 받았음에도 2년 동안 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재산분할 청구 기한이 지난 직후 황급히 집을 팔았습니다. 15억짜리를 12억에 급매로요. 그건 왜 급매를 했을까요? 국세청에서 증여세 고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고가 정당한 재산분할로 받은 것이라면 세금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혼 후 한 달 뒤에 명의를 넘긴 것은 증여로 간주되어 5억의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선영을 쳐다봤습니다. 피고, 증여세를 냈습니까?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답변하세요. 아직 못 냈습니다. 증여세 고지서는 받았습니까? 네, 얼마입니까? 4억 8천만 원입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공판까지 양측은 추가 증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준은 면접교섭권 이행 청구도 신청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아들 김민준과 2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피고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선영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왜 원고의 면접교섭권을 막았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좋아합니다. 이혼 전까지 우리는 매우 친했어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민준 학생을 출석시키세요. 2주 후 민준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아빠. 민준아. 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아들 12살이 된 민준이는 많이 컸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민준군, 아버지를 만나고 싶니? 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럼 왜 2년 동안 만나지 못했니? 엄마가 아빠 전화번호 차단하고 제 핸드폰도 빼앗았어요.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는 뭐라고 하시던? 아빠가 우리를 버렸대요. 아빠가 돈이 없어서 우리를 만나기 싫어한대요. 거짓말이야, 민준아.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매일 너를 보고 싶었어. 엄마한테 계속 연락했는데 차단당했어. 재판장이 판결했습니다.
피고 박선영은 부당하게 면접교섭권을 방해했습니다. 즉시 면접교섭을 허용하십시오. 앞으로 매주 주말 하루는 원고와 아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2025년 7월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태준의 변호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의 휴대폰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아들 김민준 학생이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선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준이가? 그게 무슨 재판장님, 이 카카오톡 대화를 봐주십시오. 화면에 선영과 동생 선미의 대화가 떴습니다. 2023년 2월 선영 선미야. 나 이혼하려고. 선미 진짜? 드디어? 선영은 저 멍청한 놈이 전 재산 다 준대. 선미 헐. 대박. 근데 재산 분할은? 선영 그건 2년 안에만 청구 못하게 하면 돼. 내가 알아봤어. 선미 언니 진짜 똑똑하다. 키읔. 선영 2년만 잘 놀아주면 17억이 다 내 거야. 재판정이 술렁였습니다. 2023년 8월 선미 언니 아직도 저 멍청이한테 돈 받아내. 선영 응. 키읔. 민준이 핑계대면 무조건 줘. 선미 키읔. 진짜 바보네. 선영 내년 3월까지만 참아. 그럼 끝이야. 2025년 2월 선영 이제 한 달 남았어. 선미 2년. 선영 응. 3월 15일 지나면 완전히 내 거야. 선미 언니 대단해. 완벽한 계획이었어. 선영 그치? 이제 제주도로 이사 갈 거야. 재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피고 이 대화가 사실입니까?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고 그건 농담이었습니다. 농담? 2년간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 것이 농담입니까? 태준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를 속일 의도로 이혼에 합의했고 재산분할 청구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2년을 기다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피고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며 증여계약은 취소됩니다. 판결 직후 법정 밖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장인 박철수와 처제 박선미가 나타난 것입니다. 김태준. 이 새끼가 장인이 태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우리 딸 괴롭히는 거야? 이혼했으면 끝이지. 아버님, 선영 씨가 저를 속인 겁니다. 속여? 당신이 무능해서 당한 거지. 이 개새끼. 처제 선미도 가세했습니다. 형부, 아니 김태준. 우리 언니가 힘들게 번 돈인데 왜 뺏으려고 해? 그 돈 제가 다 번 돈입니다. 10년 동안 우리 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신 같은 무능한 남자 뒷바라지 하느라 법정 경비가 달려와 제지했습니다. 여기서 시끄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장인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김태준, 너 우리 딸한테 손 떼면 내가 가만 안 둬. 아버님, 법대로 하겠습니다. 법이 뭐가 중요해? 우리 딸 건드리지 마. 2025년 9월 최종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박선영의 사기 행위가 인정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합니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10년간 부부로 생활했으므로 완전히 0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재판장님. 태준이 항의했습니다. 저는 모든 재산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원고의 심정은 이해하나 법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의 악의적 행위를 고려하여 재산의 70%를 원고에게 돌려줄 것을 명합니다. 70%요? 내 피고가 받은 총 재산 17억 중 11억 9천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십시오. 그리고 아들 김민준의 양육권을 원고에게 넘기십시오. 재판장님. 양육권까지요?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피고는 아들을 이용하여 원고를 속였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면접교 섭권을 방해했습니다. 양육권자로서 부적격입니다. 안 됩니다.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양육권은 원고에게 넘어갑니다. 피고는 월 1회 면접 교섭만 가능합니다. 쾅. 선영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부당해요. 재판장님.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후 태주는 11억 9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준이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아빠, 이제 같이 살 수 있어? 그래, 민준아, 이제 우리 같이 살자. 좋아. 선영은 제주도의 10억짜리 빌라를 팔아 태준에게 갚았습니다. 남은 돈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증여세 5억이 빚으로 남았습니다. 장인이 전화했습니다. 김태준, 이 새끼 우리 딸 인생 망쳤어. 아버님이 딸을 잘못 키우신 겁니다. 뭐, 이 새끼가. 아버님, 선영 씨가 저를 속인 건 사실입니다. 법원에서도 인정했고요. 법이 뭐가 중요해.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빈털터리가 됐잖아. 원래 제 돈이었습니다. 너 두고 보자. 내가 가만 안 둬. 협박이었지만 태주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영의 동생 선미가 언니에게 빌려준 돈이 5억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언니, 내 돈 돌려줘. 미안해, 지금은 돈 없어. 없긴 뭐가 없어. 12억 갚고도 남았잖아. 아니야, 증여세도 못 냈고 변호사 비용 내고 하니까 지금 마이너스야. 뭐 그럼 내 5억은? 미안해. 선미는 분노했습니다. 언니, 나 그 돈으로 사업하려고 했잖아. 어떡할 거야? 미안해. 조금씩 갚을게. 조금씩. 언니 지금 무슨 일 해? 편의점 알바. 편의점 알바로 5억을 언제 갚아? 미쳤어? 자매간 대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선미는 언니와 연을 끊었습니다. 장인 박철수에게도 고복이 돌아왔습니다. 태주는 지난 10년간 장인에게 당한 폭언과 폭행을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과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뭐, 내가 고소를 당했다고? 장인은 법원 출석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박철수는 10년간 원고를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폭행했습니다. 여기 증거들입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 모든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피고, 인정합니까? 장인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사위니까 그럴 수도 사위라고. 폭행과 모욕이 허용됩니까? 피고 박철수는 원고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습니다. 장인은 빈털터리였습니다. 술값으로 모든 돈을 다 쓴 상태였습니다. 2025년 11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태주는 12억을 되찾았고 아들을 되찾았고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선영은 빈털터리의 5억 증여세 체납자가 되었고 아들을 잃었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장인과 처제도 각자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어느 날 태주는 민준이와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지금 뭐해? 글쎄, 편의점에서 일한대. 엄마 불쌍하긴 해. 그래도 엄마가 잘못한 거 맞지? 응, 내 엄마는 아빠를 속였어. 하지만 그래도 내 엄마야. 한 달에 한 번은 만나도 돼. 응, 그래야지. 엄마도 가족이니까. 태주는 아들의 성숙함에 감동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응, 아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남자가 잘못된 결혼으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정의를 되찾은 이야기였습니다. 결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격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가족, 집안 배경, 분위기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인이 폭력적이고 처가 식구들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적신호입니다.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선영은 2년을 계획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7억을 횡재했다고 자만했지만 결국 돈도 잃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